안녕하세요. 무상브레시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반복론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 PBR 0.3배 이하의 주식을 사서 이렇게 장기 보유하면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가가 2004년 4월 1일 현재 주가고, 이 종가는 2015년 10월 8일 날 종가입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오랜 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시장의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가 상승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낮은 PBR에 사서 이 낮은 PBR에 샀다는 것은 결코 좋은 기업의 주식이 아니죠. 이런 낮은 PBR에 주식을 사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장기 보유했다는 것에 대한 시장의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식 투자를 할 때 과연 내가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월터 슐로스나 그 피터 컨딜처럼 저평가 위주, 그러니까는 PBR, 자산 위주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필요한 미덕은 인내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하는 자만이 이런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게 PBR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PBR이 낮으면 저평가된 거는 맞습니다. 저평가된 거는 맞지만, 저평가됐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예. 다른 이유가 생겨야 됩니다. 주가가 단지 PBR이 낮아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PBR은 0.3배인데 현재 코스피의 PBR이 뭐 0.9배 정도 되니까 얘는 시장만큼 오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실적이 좋아지면 PBR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실적이 나빠지면 PBR도 낮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른 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 투자법에 이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투자를 하든 뭐 무슨 투자를 하든 간에 어느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분석된 자료를 계속 보유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팅을 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캐치해서 뭐 분할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분할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엑셀 파일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데이터로 재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장기 데이터가 좀 필요한 거죠. 이거보다 더 길면 좋은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20년, 30년 장기 데이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0년, 30년 그 데이터를 보면 기업의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산의 숫자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지금은 몇 배씩 커져 있죠. 뭐 수십 배씩 커져 있고,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의 어떤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투자법은 PBR로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순유동자산 가치로 내재 가치를 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용하는 엑셀 파일로는 이 순유동자산 가치가 그대로 이제 구해지죠. 저절로 자동 계산해서. 그리고 우리는 수치에 기반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매수나 매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수치 입력을 해서 기업을 계속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 기업이 되고 이렇게 장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현재 이 기업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유용한 요소가 뭐냐면 순현금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거나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거나 하면 돈이 쌓이죠. 내 통장에 쌓이든 뭐 증권 계좌에 쌓이든 간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으로 많이 쏠려 있죠. 만약에 뭐 강남 아파트 뭐 33평 한 채가 요즘 한 20억 정도 하는데 그런 거 한 채에다가 뭐 현금 매덕 그렇게 갖고 있고 뭐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업도 좋은 기업이라면은 정의를 돈 잘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돈을 잘 벌었던 좋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순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현금은 계속 늘어나겠죠. 좋은 기업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본의 추이와 운전자본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본이라는 거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말하고요. 이제 순운전자본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매입 채무를 빼면 순운전자본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한 건데 제가 정한 대로 하면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유동자산 가치의 추이를 보여주는 거죠. 순유동자산 가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동이 심하면 왜 변동이 심한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유형자산 추이는 대부분의 제조기업은 유형자산에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현재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되는 만큼의 자본 지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도 새로 갈아야 되고 낡은 거 갈아야 되고 소모품 갈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돼야 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을 넘어서는 자본 지출이 일어난다. 캐펙스 투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형자산이 많이 늘든 안 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자산이 는 만큼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순이익도 늘고 그러면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기에 애매한 기업이죠. 그렇죠? 유형자산을 엄청 늘었는데 돈 버는 거는 예전만 못하다. 그러면 그 투자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영진의 자본 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기업일수록 아주 싸게 사거나 아예 투자를 안 하거나 그런 생각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어떤 이 유형자산은 현금을 잡아먹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서 결혼하고 어느 정도 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 생기죠. 예, 버는 거보다 덜 쓰면 남는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는 예금, 적금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많이 모이면 뭐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이런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가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똑같이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투자하고 아니면 이제 기업은 하나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있죠. 왜냐면 버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자산의 추이도 한번 봐야 됩니다. 현금을 과연 어떻게 굴리는지 이 기업은 뭐 채권에만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 현금을 사용하는지 그쵸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재무 데이터를 만들면 엑셀로 재무 데이터를 만들면 이러한 부분이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뭐 요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정적이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거죠.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타이머를 한번 잠깐만요. 적절한 그 시간을 잡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지금이 48분이니까 58분 한 20분 정도로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엑셀 파일을 몇 번 뿌린 적이 있고 아마 블로그에도 이 비슷한 엑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엑셀 파일로 각 연도별로 숫자를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현금 흐름이라든가 순유동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BR로 가치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분석조차 안 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해야 됩니다. 자, 그래 저는 웬만하면 장부가치 그대로 인정을 다 합니다. 장부가치에 있는 숫자 그대로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뛰어난 훌륭한 회계사들이 다 감사를 한 거고 일반적으로 다 맞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분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국내 상장 내에 있는 중국 같은 기업은 회계장부를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일부 그런 적은 있지만 우리가 뭐 그런 기업에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중국 국내 상장에 있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은 장부가치 그대로 인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계사조차도 어느 기업이 분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외부에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 숫자만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못 찾아냅니다. 분식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재무구조가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면 분식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게 좋은 것을 안 좋게 보이려고 분식을 하지 안 좋은 것을 좋게 보이려고 분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치고 그리고 웬만하면 장부가치 그대로 인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동자산은 뜻은 아시죠?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입니다. 1년 안에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자산. 그래서 첫 번째로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매출 채권이 있고, 세 번째로 재고 자산이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운전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동 자산에 금융 자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건 1년 이내에 그 현금으로 전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 만기가 되면 다시 뭐 예금을 가입하던 뭐 채권을 사든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계속 현금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요. 그리고 기타 유동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청산 가치를 구할 때 0으로 처리합니다. 어차피 왜냐면 보통 사라져서 없어질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떤 현금성 자산이나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 금융자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기타 유동자산의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에서도 그 규모가 비하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기타 유동자산에 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기타 유동자산은 보통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요런 게 잡혀있죠. 요 선급금하고 선급비용은 비용으로 어차피 이미 현금으로 지불이 돼서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사라지는 계정입니다. 어차피 사라지는 계정이고, 미수수익은 아직 기간이 안 돼서 미수수익으로 잡은 거고요. 뭐, 만약 1년 만기 예금을 들었는데, 아직 뭐 6개월밖에 안 지났을 때 뭐 그런 거고, 대여금은 약간 문제가 있죠. 많이. 저는 요 계정이 있고, 요 계정이 금액이 큰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네. 대신에 이자를 잘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영업활동 외에 뭐 그런 걸로 생긴 채권인데요. 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이제 현금성 자산을 보면 이제 이거는 3분기, 32기, 3분기 말 기준인데 그 재무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현금성 자산에서 5,968억 이렇게 있고, 기타 유동금융 자산에서 2,441억, 그리고 유동 단기손익 공정가치 의무 측정 금융자산으로 해서 2조 1,000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냥 저는 요 세 가지를 다 그냥 현금으로 봅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이런 거는 이 주석에 가면 이 금액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요구불 예금, 그냥 은행에 예금했다는 거고요. 특정 금전 신탁은 이것도 뭐 그냥 은행에 예금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은행으로 하여금 어느 계좌에 있는 그 돈을 예금으로 가입해라. 아니면 뭐 ELS를 사서 보유해라. 뭐 그렇게 내가 내가 결정해서 통보하는 겁니다. 그럼 은행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예금이에요. 그리고 ELS에 가입하더라도 원금 보장형에 가입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현금으로 보시면 되고, 이 기타 유동자산 2,400억은 정기 예금으로 1,600억, 특정 금전 신탁으로 약 830억이 되어 있고요. 유동단기 손익, 유동단기 손익 이거는 2조 1,000억인데 이것도 특정 금전 신탁. 네, 요거. 여기다 제가 설명을 적어놨군요. 고객이,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운용한 후 운용수익을 배당 예금 채권,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채권, ELS 등으로 가입해서 냅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그냥 현금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KTNG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때 예전에는 어느 기업은 매출 채권만 이렇게 딱 놓는 기업도 있고요. 기타 유동 채권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타 유동 채권의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를 발라서 엑셀 파일에 입력해야 되는데 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보시면 주석을 보면 매출 채권이
1조 1000억인데 기타 이 유동채권이 약 757억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전체를 매출 채권으로 해서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얘는 예전에 2018년 3분기 말 그 대손 충당금인데요. 매출 채권이 약 1조 9천억 정도 있었습니다. 매출 채권만. 근데 대우건설에서 나 5,700억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 해서 대손 충당을 쌓고 장부 금액을 1조 3천억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 말 기준으로는 대손 충당금이 6,800억 정도 있었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2조 원어치 내가 일을 해주고 5,700억을 떼인 겁니다. 뭐 이제 물론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니까 못 받을 거로 생각하고 회계사들이랑 상담을 해서 대손 충당을 쌓은 거고, 그리고 미수공 같은 경우도 9천억 정도 있는데 4,700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거를 대손 충당을 쌓아버리고 4,300억만 장부에 기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요런 기업이면 만약에 어느 기업을 내가 투자하려고 봤는데 대손 충당금을 이따위로 쌓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합니다. 예. 장부 수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고, 또 비유동 항목에서도 장기 대여금, 저는 요거를 아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 대여금, 요 대여금, 그쵸? 500억 작지 않이 빌려준 돈이거든요. 뭐 임직원한테 빌려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열사한테 빌려준 걸 수도 있지만 못 받는 돈이 반 이상이에요. 그쵸? 여기서도 7,700억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돈만 2,500억입니다. 이것만 받아도 그쵸? 1조 3천억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조 3천억. 그래서 만약에 어느 기업을 봤는데 매출 채권이 이따위로 돼 있다. 그러면 투자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이제 재고자산만 묶여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LG생활건강인데 약 5,795억이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이니까 재고자산의 규모도 굉장히 크죠. 재고자산도 재고자산의 어떤 그 효용 가치에 따라서 이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그러면 재고자산의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잠깐 이게 여긴가? 요게 LG생활 건강 겁니다. 근데 여기 장부 금액은 5,700억인데 원래는 6,182억인데 충당금으로 약 386억을 쌓아서 장부 금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795억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총 재고자산 대비 요 정도 평가 손실금 충당하는 것은 뭐 그냥 애교 이런 걸로 봐줄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뭐 위험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뭐 삼성전자도 재고자산이 약 5.5% 정도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당 충당금이 좀 높죠. 왜냐면 자동차 할인 판매하고 막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밀어내게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높아서 좀 위험해졌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좀 오르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재고자산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에 적으시면 되고요. 의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자산이 충당금이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FNF는 잘 나가죠. 굉장히. 그러니까 재고자산 충당금이 3.4%밖에 안 돼요. 전체 재고에서. 그러니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고요. NF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FNF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어떤 재고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NF가 뭐 한 5, 600억 영업이익을 내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평가 손실 충당금만 530억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관리해도 영업이익이 훨씬 늘 수 있죠. 근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TBH 글로벌. 요즘 주가가 어떤지 모르는데 아마 지하를 좀 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이 흑자 내기가 쉽지 않은 기업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만 뭐 3분기상 380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샘은 어떤 여성 브랜드로서 상당히 예쁜 옷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젊은 직장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한샘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을 보면 그냥 좋습니다. 예뻐서. 이런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게 5.2%로 낮죠. 그래서 이렇게 좀 높으면 좀 유념하셔야 된다. 재고자산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어떤 호재가 있더라도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좀 위험하니까. 그리고 의류업이 요거 재고자산 관리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자, 그럼 운전자분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저렇게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도 많고, 매출채권에 손실 대손 충당금도 많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저는 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초 플러스 기말 매출채권 나누기 2죠. 이거는 이렇게 구하시면 매출채권의 회전율이 구해지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매출액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을 넣으면 매출 원가보다는 금액이 커지니까 회전율이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로 하면은 회전율이 낮아지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매입채무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도 매출 원가를 평균 매입채무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금방 가는구나. 자, 그래서 회전일수라는 게 있는데 365를 각 회전율로 구하면 회전일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현금 전환 기간이라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일수 플러스 재고자산 회전일수 빼기 매입 채무 회전일수로 구하면 현금의 전환 기간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현금을 투자해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한 후에 현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본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어떤 적정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전환이 잘 된다. 그러면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장부 가치에 기입된 그대로 인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길다 엄청나게, 그러면 장부 가치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고난이도의 분석을 해야겠죠. 그럴 바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제끼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예전에 투자했던 토비스하고 코텍인데요. 요즘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은데 보시면 이걸 보시죠. 토비스의 매출 채권 회전율을 보세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현금 전환 기간 보면 3,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는 이제 3분기니까 좀 긴 거고, 요 60일, 70일, 60일.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만에 현금이 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부 가치 그대로 장부 가치 그대로 가치 평가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텍 같은 경우에는 토비스보다 재무고가 아주 우량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전환 기간은 별로 좋지 않다. 그죠? 별로 좋지 않죠? 2017년에 146일, 162일, 171일. 그래서 현금 전환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도 연 4회 정도로 해서 뭐 3개월 정도, 현금 전환 기간이 3개월 정도 넘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그렇지만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비즈니스가 괜찮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제조업 평균 운전자부 회전이 3, 4개월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들어오기 때문에 얘도 별 문제 없다. 장부가치 그대로 인정해도 된다. 그런 뜻이고요. 평균 수준이면 장부가치 그대로 인정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우량하죠. 코텍도 매출 채권 회전과 재고자산 회전만 봐도 우량하죠. 현금 전환 기간이 좀 길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장부가치 그대로 청산가치로 장부가치 그대로를 청산가치로 인정해도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런 기업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업은 이 캐시 사이클이죠. 요 캐시 사이클 보면 예전에는 2014년도에는 캐시 사이클이 100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재료 사서 물건을 팔아서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1000일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이 기업이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있는 게. 그리고 이 기업도 엄청나죠. 캐시 사이클이 500일. 그리고 이 기업은 시장에서 가치주로 인정받는 기업인데요. 저는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 기업 사면 안 된다. 이런 기업은 아무리 가치주라도. 왜냐면 캐시 사이클이 증가를 해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 이름이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아니 요거하고 요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기업이 사지 말라 그랬던 기업이 이 기업은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고 이 기업을 사지 말라 그랬어요. 삼성 ENC를 가치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주식인데 캐시 사이클이 너무 길죠. 재고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장부가치 그대로 인정하기엔 무언가 애매하다. 캐시 사이클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정성적인 어떤 깊은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투자할 필요 없다.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타 유동자산은 제가 장부가치는 그냥 0으로 친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뭐 코웨이하고 LG생활 건강 건데 코웨이 같은 경우는 기타 유동자산이 예전에 예전 거거든요. 지금 건 아닌데 유동에 2,300억 수준이 있고 비유동에 1,80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이 내역을 보면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로가 될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리고 LG생활관광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기타 유동자산이 겨우 312억, 비유동은 18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 쳤다 그래서 이 기업의 장부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웨이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보통은 LG생활건강처럼 자산 규모에 대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순유동자산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0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선급 비용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에 발생할 비용을 선지급한 겁니다. 뭐 이자, 보험료, 임차료 선지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제공받거나 하면은 이게 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가치를 우리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유동자산의 대여금이 또 있어요. 대부분 이 금액도 작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은데 신라교역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655억이나 있죠. 근데 이제 신라교역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게 뭐냐면 이 당시 이자만 이게 아마
잠깐만, 이게 반기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자를 받습니다. 655억에 이자가 이게 연간인지 반기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1억 받아요. 그러면 600억 빌려서 61억 받으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도 116억, 17년도에 103억, 18년도에 80억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이자 인식을. 근데 이제 신라교육은 왜 이렇게 하냐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이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면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제 비유동자산을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요거는 내일 하고요. 오늘은 유동자산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왜냐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해지니까. 자, 최근에 삼형 ENC가 아마 그 회계 문제로 거래 정지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거래 정지가 풀렸나? 아, 풀렸네요. 예, 여기서 거래 정지됐다 풀렸네요. 이때 뭐 조선 업황 턴하는 것 때문에 좀 올랐는데, 보시면 다시 다 쓴 거죠. 잘못됐다고. 이 회계사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기 보고서를 보면, 자, 그 매출 채권, 이 재고자산이 반기에 372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동자산의 반 이상이 재고자산이죠. 372억이고 반기 매출액이 162억이에요. 160억이에요. 그러면 온기로 하면 곱하기 하면 320억이 매출이 되겠죠. 1년 매출액이 320억인데 재고자산이 더 많다. 매출액보다. 1년 매출액보다. 이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떤 재고를 끌어안고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재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숫자가 보이면 뭐 이런 기업에 굳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런 거. 그쵸. 아주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워낙 핫한 주식이라서 뭐 말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무서워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얘도 재고자산이 1조 6천억이나 있어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쵸? 유동자산의 반 정도가 있는 거고, 근데 매출액이 반기 누적으로 5천억. 그러면 연간으로면 뭐 1조 정도 된다고 치면 연간 매출액보다 더 많은 재고를 갖고 있다.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고를 갖지 않거든요. 절대로. 왜냐면 의류업에서처럼, 물론 이제 이 제약이 의류하고는 다르겠지만 재고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재고 관리를 못하면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볼까요? 이게 올 반기에 1조 6천억인데 예전을 볼까요? 2016년도에는 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때도 1조 4천억 있었어요. 2016년도에도. 이게 줄지가 않잖아요. 3년 동안. 물론 이제 뭐 매출액은 7천억이니까 매출액은 한 3천억 정도 늘었다고 보는데, 매출액 3천억 늘 때 뭐 재고자산도 이렇게 늘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 잘 이해하기 쉬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동자산까지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얘기해서 조금 헤매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례를 좀 하나 들면 좋았던 기업,
좋았던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괜찮은 기업. 딱 이렇게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인탑스로 볼까? 인탑스? 오랜만에. 인탑스를 보시면, 이제 뭐 해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차피 PBR로 가치 평가는 하는 거기 때문에 해자 이런 걸 떠나서, 인탑스를 보시면, 자,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700억, 800억 있었어요. 2007년도, 8년도에. 그쵸? 2018년 3분기 말 1800억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만 1800억이니까 1000억 정도가 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유형자산이 700억, 900억이었는데 1800억이에요. 그럼 유형자산도 2배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감가상각도 있었을 거니까 1800억 됐으면 돈은 더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유형자산에 이렇게 돈을 때려박았는데 불구하고 현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인탑스가 영위하는 사업이 알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 누적 영업이익이 약 3200억 정도 됩니다. 나쁜 기업은 아니죠. 평균 300억 정도 번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산가치로 평가할 때는 이런 기업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기업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때 적자를 한번 보긴 했지만 보시면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기업이죠. 그리고 매출액은 이때 좋았지만 이때 꺾이고 다시 이때부터는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PBR로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기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기업이 아주 잘 되기를 바라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때 1조 3조 그쵸? 2조 3조 정도 있었죠. 뭐 2조 출발한다고 봅시다. 쭉 보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4천억 현금이 전혀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그럼 왜 안 늘었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형자산을 보세요. 7조에서 21조로 늘었어요. 그러면 모든 돈이 여기에 유형자산에 다 때려박혔다 이거야. 근데 여기까지 이게 좋다 나쁘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를 해서 실제로 돈을 잘 벌면 돼요. 근데 못 벌면 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는 거예요. 매출액은 1조 14조에서 거의 뭐 1000억 10조 27조니까 매출액은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보면 나쁘지 않아요.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영업이익을 봐야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 됐는데 거의 안 늘었죠. 그리고 2018년은 겨우 1000억 벌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유형자산에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영업이익이 늘지 않았다. 그리고 꾸준히 뭐 벌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벌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현재로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감가상각비 보세요. 감가상각비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만 8조 했어요. 8조. 재작년에는 7조 정도 했고. 그러니까 또 얘가 연구개발비도 한 2조 정도 합니다. 연구개발비도. 그래서 투자하기에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기업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투자할 때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엑셀 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엑셀 파일을. 자, 보시면은 KT&G 어떤 담배 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담배에 대해서는. 그리고 홍삼에 대해서는 브랜드 로열티가 아주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돈 버는 기계입니다. 돈 버는 기계. 보시면 1000억에서 지금 3조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1000억에서 3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그쵸. 11년 만에 1000억이 3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유형자산 보세요. 1조 5천억, 1조 6천억인데 지금 1조 7천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감가상각되는 만큼만 자본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조금 늘었다. 그죠? 그리고 이익도 거의 깨지지 않고 꾸준히 번다. 이런 거를 꾸준히 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싸게 거래될 때 사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엑셀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엑셀 파일을 만들어야 하고 이거는 이 엑셀 파일은 뭐 지금 바로 배포는 힘들고 아마 제 블로그에 보면 예전 버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전 버전이 있으니까 예전 버전을 아마 찾아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하시면 되고요. 어디 있을 건데 어디 있나? 없나? 내가 올려놓은 것 같았는데 엑셀 파일을 아마 어디다 올려놓긴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반응이 좋으면 호응도가 좋으면 뭐 엑셀 파일을 뭐 배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제가 어떤 미래가치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하는 매수하는 가격 이런 라인들도 다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자, 그러면 오늘도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과정을 또 녹화한 다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